자, 오늘도 이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법규 명령 행정법 총론 684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법규 명령이다. 명령은 명령이지만은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따라서 이 법규 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의를 보면은 자,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 명령이라 하면 arrest, fair order는 그렇죠.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것이다. 일반성, 추상성, 법의 성격이 항상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 그러면 죽인 자 이것은 누구든지 이 말이죠. 이것은 일반성. 죽인,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은 추상성.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즉 불특정 다수의 경우를 상정하거나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일반성, 추상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서 즉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규율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법규는 국민과 행정권을 모두 구속하고 재판 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권만을 구속하고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하는 행정규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은 별개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규 명령에 의하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행정규칙은 어디에만 그 영향을 미치냐면은 행정권만을 구속하고 그 상대방인 사인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규명령은 68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권도 이 법규명령에 기속을 당하고 일반 사인, 국민도 이 법규명령에 기속을 당한다. 구속을 당한다. 따라서 양면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규명령은 이것을 우리가 형식 법률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 법률은 아니다. 우리가 형식적 의미 법률 또는 형식 법률 이렇게 말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국회에서만 만든 법률을 우리가 형식 법률 또는 형식적 의미 법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국회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유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세 법률주의 또 죄형 법정주의 등과 같은 것은 항상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뺀 그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해서 그 외 기타의 것. 우리가 헌법의 경우도 설명을 했지. 헌법의 경우도 우리가 형식적 의미 헌법, 실질적 의미 헌법 이것을 설명할 때도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계란 노른자를 생각했다면 계란 노른자 이게 계란이야. 계란 노른자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말이지.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계란 전체 노른자하고 흰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의미의 헌법. 이것은 노른자를 뺀, 즉 형식적 의미 헌법을 뺀 그 나머지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 헌법을 포함해서 기타 국가의 조직, 통치구조에 관련된 국가의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 내용, 권한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실질적 의미 헌법이다. 예를 들면 국회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국회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또 예를 들어서 법원 조직법.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헌법 그러면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플러스 국가의 통치구조와 관련된 법들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 조직법 등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실질적 의미 헌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행정법도 마찬가지야. 실질적 의미 행정법 또 형식적 의미의 행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렇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는 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법규, 즉 조례, 규칙 이것이 광범위하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률의 일종이다.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법규명령은 추상적 계속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 또는 행정내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을 행정명령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행정내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독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행정규칙 이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미국은 달라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의 대통령이 가지는 행정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또 법률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는 것은 의원내각제 통치구조 하에서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52조에서는 정부와 뭡니까? 국회의원은 즉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김백기 교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진정 대통령제 이렇게 부르고 우리 한국에서의 대통령제를 부진정 대통령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헌법 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들고 이때의 법률을 우리가 정부 입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또 정부에서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법도 정부에서 자기들이 만들고 시행령도 정부에서 만들고 시행규칙도 정부에서 만들고 이거 법치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국가가 돼버리겠네. 아니면 이상한 수권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처럼 돼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대통령제면은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은 의원내각제면은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지. 이상하게 바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의원입법, 정부입법.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또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정부 입법의 경우에도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을 손대기보다는 일부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 꼼수를 쓰는 거죠. 꼼수.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치국가 이것이 아니고 시행령 국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도 뭐 정시 문제, 뭐 정시 모집을 확대하라 이 말 하니까 우선 법을 못 고치는 거야.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티격태격해야 되니까. 법 위에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손보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손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돼. 자꾸만.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요한네스 라우라고 하는 독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충고를 하더라고. 대통령제면은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은 의원내각제면은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든지 해야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하는 이런 형태의 정부 형태는 문제점이 많다. 정말 우리나라 문제점이 많아.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말로는 협치 이렇게 말하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패스트 트랙 그 위반 때문에 검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말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팔라멘타리쇼 데모크라티. 그것을 의회 민주주의, 즉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김배희 교수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 헌법책을 열심히 안 해서 헌법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종류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우리 헌법 제75조에서는 자, 대통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95조에서는 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은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하되 즉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위임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위임 금지원칙. 이거 시험나?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 준 것에 한해서 위임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행명령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조문을 읽어보면은 이 법조문이 위임명령인가 집행명령인가 아니면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혼재되어 있는가 이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이라는 용어는 수권의 근거 또는 범위,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부르고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부르는 것은 법 형식 또는 권한의 소재, 즉 발령기간 어디에서 발령하는가 대통령이 뭡니까? 발동했다 또는 발령했다. 그러면 대통령령. 총리가 발동했다 또는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관이 뭡니까? 발동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부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다시 688페이지를 보시면 수권의 근거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헌법 대위 명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는 하지만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예를 들면 1972년 유신헌법 때 즉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 긴급조치 즉 헌법 53조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1980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정부나 법원을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또는 특별조치 바로 이러한 것 등이 명령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이기 때문에 헌법 대위 명령이다. 이것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냐면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그러한 헌법적 이론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법률 대위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립명령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현행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또는 처분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경제 처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발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89페이지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 대위 명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6조 1항이죠. 그 다음에 긴급명령 76조 2항.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76조 1항을 보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무슨 효력을 가지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처분 바로 이러한 것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76조 제2항을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한해서 무슨 효력을 가지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헌법 제76조 1항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 무슨 효력을 가지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이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또 76조 2항에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구나. 이 76조에 관련된 명령이나 처분이 법률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슨 명령? 법률 대위 명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위, 그러니까 육군 대위가 아니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헌법 대위, 이것도 역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이다. 이것은 바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의 헌법상호주의,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의 대통령의 헌법상호주의. 그렇지만은 현행헌법, 즉 1987년 9차 개헌 때 이루어진 현행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없도록 민주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규명령은 법률에 종속되는 명령이다. 최상위 규범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러한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규명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 종속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690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임 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이다. 또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새로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임 명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개별적 위임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상,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법규라는 말은 국민의 권리, 자유, 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위임명령은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것에 한해서 위임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데, 상위명령, 이것은 대통령령인 상위명령에서 또다시 이것을 재위임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 이것을 우리는 협의의 재위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면은, 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대통령에서 법에서 위임을 해줄 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한단 말이죠. 구체적인 범위, 무엇에 대해서 배출 허용 기준이면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에서 다시 환경부령으로 위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부령으로 위임을 해줄 때 또다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또다시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 재위임이 허용된다. 재위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 재위임이 허용된다는 말이야. 왜?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에 재위임 그러면은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협의 재위임이 맞는 말이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바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그 하위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임명령은 그 정의를 낼 수가 있고, 자, 693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명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집행명령은 Ausführungsverordnung, 이것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을 단순하게 집행을 하는 거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집행명령 또는 직권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상위 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명령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새로운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법률 또는 상위 명령과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서 새로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수?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집행명령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임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수권을 받아야 되지만은 집행명령은 바로 상위법의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날 수가 있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대통령령 안에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고 총리령, 부령 안에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단 말이죠.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수권을 받지 않고도 발할 수 있는 집권명령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무엇으로서? 집행명령으로서. 그렇지만은 위임명령은 상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 이것은 반드시 시험나. 내가 옛날 공무원 시험 출제할 때도 바로 이것을 출제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명령, 위임명령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모법에 근거가 없는 집행명령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696페이지. 과거 사법시험이 있었는데 이 사법시험은 그 모법이 없었어. 사법시험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없이 사법시험령, 그렇죠. 즉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사법시험령의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697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서의 입장이 있고 또는 합헌서의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헌설과 합헌설의 입장이 있었지만은 이미 이 사법시험법이 없는, 즉 모법이 없는 사법시험령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관습법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지만은 합헌설은 뭡니까? 이것을 집행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보기도 했고 또 이것은 수차례 그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관습법으로서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다 너희들 다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이미 완성된 사실, fait accompli, die normative kraft des Faktischen, 사실의 규범적 효력, 이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 이미 관습법으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 사법시험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 사법시험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미 관습법의 형식을 지닌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698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에서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이란 뭐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뭡니까?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무엇으로 정한 것?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서 찾아봐야 돼? 시행령을 찾아가 봐야 돼? 아니면 시행규칙을 찾아가 봐야 돼? 시행규칙을 찾아가 봐야 되겠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거기에 들어가서 쭉 찾아봤더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제2조에 대기오염물질 그래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모법에서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부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행정공무원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환경부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환경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죠. 우리나라의 공무원 집단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바로 입안을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과거 19세기적인 사고방식에 의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법률은 다 국회에서만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만 법률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바로 20세기 와서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또 플루랄리스티셔 게젤샤프트 다원적 산업사회에 진입하게 되니까 법률로서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서 모든 이 사회 재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대기오염물질이 뭐지? 국회의원들이 그거 알겠냐? 그렇죠? 좀 더 이 대기오염물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포기되고 위임입법이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지. 시행령, 시행규칙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52조에 의해서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다 만들어버리면 어떠한 꼼수를 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걱정이 들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또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든 걸로 끝나. 이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란 말이지.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 행정처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항상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법 집행행위란 말이죠.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법은 어디서 만드느냐? 자기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집행하면 되겠어? 만드는 기관은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는 만드는 걸로 끝나고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고 사법부에서는 과연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행정부에서 집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 원칙, 즉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로 이러한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가지가 넘는단 말이지. 모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살짝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행규칙을 살짝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700페이지를 보면은
법 형식, 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로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701페이지를 보시면은 총리령 부령 이것은 무슨 법 시행규칙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무슨 법 시행령 이것을 찾아봐야 돼. 또 무슨 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바로 시행규칙을 무슨 법 시행규칙 이것을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지. 조금 전에 공부한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찾아가서 열심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기 오염물질은 구체적으로 별표 1과 같다. 교수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별표 1이 뭔지 찾아보진 않겠어. 별표 1을 만들어 놔서 자기들이 쭉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702페이지 총리령 부령에도 역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그렇다면 총리령과 부령이 있을 때 그 우열관계 총리령과 부령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열할까 이것을 따질 때 같은 뭡니까 관계를 대등한 지위 또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동의설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리령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별 무용설, 규범 효력권과 행정감독권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즉 총리가 행정각부 장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행정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월을 지닌다는 것이지 규범 효력 그 사이의 우월관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총리령 부령의 효력에 관해서 동의설, 총리령 상의설 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구별 무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임명령, 집행명령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제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의 의미는 뭔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국내 법령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법령 그랬으니까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 조약 또는 국제법규가 있을 수가 있고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법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법률로서 효력을 받는 또는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법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동의나 승인을 받았다면 이것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자. 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국제조약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70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약과 법률, 명령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조약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있고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있는데 또 국제법규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받는 국제법규가 있는데 이것이 국내법과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러한 토대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해서 어떠한 효력상의 우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상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상의 우월, 즉 효력상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이것이 효력상의 우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상의 우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법이 민법보다 더 상위 규범이냐? 그렇지 않아. 똑같아. 동일한 대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만 상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말이지. 상거래는 사인 간에 발생하는 상거래는 상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말이지 민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사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규칙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우리 헌법이 709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빠졌어. 감사원이. 그러면은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실익은 뭐냐면은 만약에 법규 명령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은 그 규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규범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형성해 줄 수 있는 규범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론적으로 헌법에는 감사원 규칙이 빠져 있지만은 이 헌법의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시적 규정이다. 즉 열거적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등등, 즉 감사원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9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 명령, 거기 써두세요. 감사원 규칙,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감사원 규칙에 대해서 긍정선의 입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입법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감사원 규칙에 대해서 법규 명령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거적, 예시적,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거적인 규정이다라고 한다면은 딱 그것에 한정한다는 말이야.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37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거적 규정이다 라고 보아서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이것은 열거적 규정이지 예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즉 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예시하기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만 예시해놨지만은 이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적으로 보아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기타 등등등등 예를 들면 나이가 빠져있지. 그렇죠. 나이가 어떻다. 성별 남자냐 여자냐. 종교가 어떤가. 또 나이가 어떤가. 또 출신 지역이 어떤가. 그렇죠. 출신 지역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의해서도 차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때는 우리가 예시적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적 규정이다. 예시적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예시적 규정,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거적 규정이다. 이렇게 좁게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규칙은 하나의 열거적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서 법규 명령 한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724페이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쭉 판례들이 설명이 되고 있죠. 일반적, 포괄적 위임 금지. 그렇죠. 바로 이러한 판례들을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이라 하면 뭐뭐다라고 하는 즉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환경불량 즉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상위 명령 그렇죠. 대통령령의 하위 명령에 대한 협의 재위임의 허용성 그렇죠. Right 에어메티공 임앵어런진네 좁은 의미에서의 즉 협의 재위임이 허용되느냐.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구시적인 범위를 정해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면 또 대통령령에서 다시 구시적인 범위를 정해서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94-213 그 다음에 2003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협의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헌재결 2003년도 12월 18일 2001 헌마 543은 보건복지부 그것이 제2001-32호 이혼 확인 이 소송에서 바로 이러한 협의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는 것으로서는 729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는 포괄 위임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조례는 포괄적 위임 입법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판례를 보시면은 자 법률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라고 하는 단계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조례 이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30페이지를 보시면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와 위임 입법. 그 다음에 732페이지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 명령의 한계. 특히 우리가 아까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필요하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박탈해가는 것이란 말이지. 뺏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세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산권을 제한할 때 위임 명령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731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소원에서 위임 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교제 대상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면서 조세법규의 위임 범위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추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례를 보시면은 이 위임을 해주는 경우에는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731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개시의 직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해서 기준시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732페이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이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납세 의무자의 존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또 이것을 백지 위임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자체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위임에 명령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즉 직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만 또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8조 및 59조가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또는 위임 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75조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밑줄을 쭉 쳐드릴 부분이 732페이지. 납세 의무자의 존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중요한 사항 거기에 밑줄을 쭉 쳐드시고 이것을 우리는 중요사항 유보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보장하려면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한다 또는 법률에 근거한다 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사항 유보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하나의 판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죄형법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죄형법정주의도 무엇이 죄가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위임명령으로 위임할 때는 바로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령을 통한 형벌법규의 제정이요. 그렇죠? 또 뭡니까? 대통령령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위임명령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 주는 것만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우리가 줄여서 말이지 토초세법 이렇게 불렀었는데 토초세법은 발음을 잘해야 돼. 토지초과이득세 이것을 줄여서 토초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초토세 이렇게 불러버리면 초토화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 이것을 초토세가 아니고 토초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여러분들이 734페이지를 보시면은 특히 그 판례에서도 형벌법규에 대해서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권법률, 즉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을 점에서는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황과 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임입법은 허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 유보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조세법률주의 예외, 죄형법정주의 예외로서 위임명령이 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36페이지를 보시면은 집행명령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 새로운 입법사항을 만들 수가 있지만은 집행명령의 경우는 바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위임명령을 통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은 집행명령을 통해서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즉 새로운 입법사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38페이지 또는 7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규명령에도 일정한 통제가 있다. 즉 의회에서 통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부 자체에서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경우, 또는 74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적 통제, 그렇죠? 사법적 통제로서는 대법원에서 유현 뭡니까? 명령, 규칙, 심사제도, 즉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 이것을 대법원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74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명령 규칙, 우리 헌법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것만을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예시적 규정으로 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률만을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심판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 역시 판단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아니야.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753페이지 독일에서의 그 입법 통제, 이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또 763페이지는 미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독일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독일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고 미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또 미국에서 행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약간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국회에서 만든 모법의 취지에 반대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모법의 취지에 반대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자꾸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법 98조 2 이것을 고쳐가지고 국회가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면 국회에서 이것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버리는 국회법 98조 2항을 두니까 그 당시 내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입법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것을 우리는 행정입법이다. 또 이것을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이다. 이것은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할 따름이지 실정법상 이러한 행정입법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한 적은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모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직접 행정부에 대해서 수정, 보완,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두었는데 대통령이 반대했고, 나중에는 말이지 이것을 일단 국회에서는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이 말했듯이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너무 많아. 우리가 4대강 사업도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그 내용,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한참 문제가 됐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일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책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과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참가해서 그 자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 미국은 어떤가, 또 독일은 어떤가.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 그 다음에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67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부 형태에 따른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정도, 의원내각제인가, 즉 독일,
대통령제인가, 즉 미국 인가에 따른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강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70페이지를 보시면 법규 명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적극설 또는 긍정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소극설 또는 부정설의 입장은 헌법 재판을 할 때, 즉 헌법 소원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직접성, 현재성, 자기성,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이것을 결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즉 법규 명령의 헌법 소원에 대한 대상 적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긍정설과 대법원의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긍정설, 적극설은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부정설을 취하는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직접성, 현재성, 자기성, 그 다음에 보충성의 결여 또는 보충성 원칙을 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견해가 타당할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9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규칙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행정규칙은 행정명령 또는 행정내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